새벽 1시 스튜디오 모니터에 떠오른 익명의 사연 한 줄. 집이 있는데 집 같지 않아요. 누군가가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 신호였고 저는 그걸 방송 소재로 포장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와 소비, 그 경계 위에 선 어느 라디오 작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로컬 라디오 방송국. 28배 정아유는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의 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졸업 후 곧바로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하유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라디오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깊은 밤, 혼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새벽 1시가 되면 서울의 불빛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사무실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4층에 위치한 스튜디오만큼은 늘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방음 처리된 녹음실 안에서 DJ 송서희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그 옆 작은 부조정실에서 하유는 모니터 세대를 번갈아 보며 다음 코너의 원고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헤드셋 너머의 음악, 그리고 에어컨이 내뿜는 낮은 소음. 하윤에게 익숙한 새벽의 풍경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연을 읽고 적절한 표현으로 다듬고 방송에 실릴 수 있도록 편집하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일. 하유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DJ 송서희는 달랐습니다. 35의 서희는 이 프로그램의 메인 DJ였습니다. 라디오 경력 10년 차로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진행 능력을 갖춘 베테랑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위로받는다고 했고 방송국 PD들은 그녀의 진행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녹음실에 온에어 사인이 꺼지면 서희는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슬픈 사연 더 없어요? 그래야 반응이 와요. 그 말은 매번 하윤의 마음을 서늘하게 식혔습니다. 서희에게 청취자의 사연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청취율을 올리는 소재였습니다. 이별, 고독, 상실, 그리움. 사람들의 아픔이 깊을수록 게시판의 댓글은 늘어났고 실시간 청취자 수는 올라갔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주저없이 활용했습니다. 하유는 그런 서희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의 사연을 받으면 하유는 그것을 방송용으로 각색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은 순화하고 너무 평범한 내용은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밤 하유는 평소처럼 청취자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사연들을 훑어보는데 새로 등록된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닉네임은 별빛이었고 제목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 같지 않아요. 누군가가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하유는 마우스를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겨울바람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연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형태였는데 이 사연은 달랐습니다. 마치 허공에 던진 독백 같았고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하유는 그 사연을 메모장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당장 방송에 쓰기엔 너무 짧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니터 속 문장을 바라보며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고 있나요? 그때 녹음실 문이 열리며 서희가 나왔습니다. 방송을 마친 그녀는 테이블에 텀블러를 내려놓으며 하윤의 모니터를 힐끗 보았습니다. 뭐 괜찮은 거 있어요? 아직 확인 중이에요. 다음 주까지 자극적인 소재 좀 찾아봐요. 요즘 청취율이 정체되고 있거든요. 서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챙겨 먼저 퇴근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하윤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하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다시 한번 별빛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달까 고민하다가 결국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청취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은 작가의 역할이 아니었고 모든 응답은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에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았습니다. 하윤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문장을 쓴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로 누군가 그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원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하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혼자 살고 있고 이 좁은 방이 가끔은 집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을. 퇴근 후 돌아와 불을 켜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라디오를 켜거나 유튜브를 틀어놓는다는 것을. 어쩌면 별빛도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고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별빛의 사연은 하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연들이 계속 올라왔고 하윤은 그것들을 정리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게시판을 확인할 때마다 별빛이라는 닉네임이 있는지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별빛의 두 번째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문고리 소리가 들려요. 발소리는 없는데 문은 떨려요. 이번에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연보다 더 구체적이었고 더 절박했습니다. 하윤은 그 문장을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두려움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이 사연을 서희에게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분명 방송 소재로는 훌륭했습니다. 미스터리하고 긴장감이 있고 청취자들의 관심을 끌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윤은 그 사연을 다음 주 방송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작가로서의 판단이었고 직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하윤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별빛의 두 번째 사연이 방송에 나간 날 청취율은 평소보다 18% 상승했습니다. 하윤은 실시간 청취자 수가 올라가는 것을 모니터로 지켜보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무섭다. 나도 그런 적 있어. 혼자 사는 사람한테 너무 공감된다. 사람들은 별빛의 두려움에 반응했고 그 반응은 곧 방송국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방송이 끝나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녹음실 유리창 너머로 하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서희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윤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윤 씨,
이런 게 바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요. 녹음실 문이 열리고 서희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생수병을 들이켜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별빛이라는 분 진짜 독특하네요. 사연이 짧은데도 묘하게 끌려요. 다음 것 또 있어요? 하유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요. 오면 바로 알려줘요. 이번 주 메인으로 밀어볼게요. 서희의 목소리는 밝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유는 그 확신이 불편했습니다. 별빛의 사연은 청취율을 위한 소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짜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유는 별빛의 게시글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연 사이의 간격은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이 올라온 지 이틀이 지난 지금 세 번째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문에 손자국이 있었어요. 5층인데 밖에서 닿을 수가 없어요. 하유는 숨을 멈추고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공포였고 실제하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유는 마우스 커서를 닫글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라고 쓰기엔 상황이 심각해 보였고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쓰기엔 작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하유는 아무 댓글도 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사연을 캡처해서 다음날 서희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하유는 서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국 근처 카페였고 점심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뜸했습니다. 하유는 핸드폰 화면을 서희에게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 사연 좀 봐주세요. 서희는 화면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별빛? 또 왔네. 이번 건 더 구체적인데? 손자국이라니 소름 돋는다. 그게요, 언니. 저는 이 사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딱 좋은데. 이번 주 토요일 특집으로 쓰면 되겠다. 하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방송으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희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유로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하윤 씨, 우리가 상담센터예요. 아니면 방송국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 역할은 사연을 받아서 방송하는 거예요. 청취자들이 공감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그건 방송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가 돼요. 서희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유는 그 논리가 옳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요? 그럼 본인이 직접 신고하겠죠. 우리한테 사연 보낼 시간에 경찰에 전화하는 게 빠르잖아요. 서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나 회의 있어서 먼저 들어갈게. 그 사연 이번 주 토요일 원고에 넣어둬요. 제목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정도로 잡고.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유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길 하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은 상담소가 아니었고 작가는 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두려움을 그저 콘텐츠로만 소비해도 되는 걸까요? 하유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토요일 방송 원고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음향 엔지니어 박이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32살의 이연은 과묵한 성격으로 평소 업무 외의 대화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윤의 자리 옆에 섰습니다. 하윤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연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연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별빛이라는 청취자 말인데요. 제가 사연 접수 로그를 좀 봤거든요. 로그요? 네. IP 주소랑 접속 위치 같은 거요. 원래는 안 보는 건데 이번엔 좀 이상해서요.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세 개 사연 전부 같은 IP예요. 그리고 위치도 동일해요. 여기서 반경 2km 이내예요. 하윤은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단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매크로나 장난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요. 이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윤 씨도 느꼈죠? 이 사연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술적인 정보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하윤 씨가 하셔야죠. 이연이 떠나고 하윤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별빛의 세 번째 사연이 떠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문에 손자국이 있었어요. 5층인데 밖에서 닿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장애나 외로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별빛은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윤은 원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원고가 아니라 별빛에게 보낼 답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 작가 정하윤입니다. 혹시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하윤은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작가로서 해도 되는 행동일까요? 서희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별빛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아마추어인 자신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하윤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답글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창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별빛의 사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문고리 소리가 들려요. 창문에 손자국이 있었어요. 하윤은 자신이 라디오 작가가 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깊은 밤 혼자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들었던 심야 라디오 방송. DJ의 따뜻한 목소리와 청취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외로운 밤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누군가의 밤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하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두려움을 방송 소재로 가공하고 청취율이라는 숫자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윤은 방송국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별빛의 게시글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윤은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사연이 1시간 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갈 수도 없어요. 하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유는 답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별빛님, 저는 이 프로그램의 작가입니다. 지금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답글이 올라갔습니다. 하유는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유는 불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알림이 떴습니다. 별빛의 답글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냥 예민한 거라고만 해요. 하유는 그 문장을 읽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작가로서의 판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유는 이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연 씨, 죄송한데 내일 출근하시면 별빛의 정확한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찾아가 보려고요. 문자를 보내고 하유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장을 보는 대신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빛의 답글이 올라올까 기다리며. 그리고 하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자신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서희가 말한 대로 방송국 작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설 것인가.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움직이겠다고. 다음 날 오전 10시 하윤은 이연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하윤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연은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하윤은 그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찾았어요. 이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하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이에요. 여기서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정확한 주소는 이거고요. 이연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주소는 놀랍도록 가까웠습니다. 방송국에서 3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연은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윤 씨, 혹시 직접 가보려고요? 네. 오늘 점심시간에 다녀올게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이연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둘이 가는 게 안전해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 씨, 토요일 원고는 언제 올려요? 하윤은 재빨리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희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까지 드릴게요. 별빛 사연 메인으로 쓰는 거 잊지 말고요. 제목은 정했어요? 하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두었어요. 서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윤은 이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나자는 신호였습니다. 하유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주소로 가득했습니다. 서교동 골목 어딘가 별빛이 있는 그곳.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하유는 시계를 보며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1시 50분, 12시, 그리고 마침내 1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하윤과 이연은 방송국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11월의 햇살은 밝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연이 핸드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안내했고 하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큰 도로를 지나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 지은 카페와 오래된 슈퍼마켓이 섞여 있는 서울의 흔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건물들은 낡아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이연이 멈춰섰습니다. 앞에는 4층짜리 낡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외벽은 색이 발해 있었고 계단 입구에는 자전거 한 대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전단지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몇 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IP로는 이 건물이 맞는데. 하유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들은 대부분 커튼이 쳐져 있었고 한낮인데도 불을 켠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5층이라고 했던 별빛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4층이었습니다. 옆 건물일 수도 있겠네요. 이연이 말했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듯한 또 다른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쪽은 5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5층 건물 입구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몇 개는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오래된 습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2층, 3층을 지나 4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두 집씩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유는 각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문 뒤에 별빛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이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초인종을 누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하윤과 이연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403호였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계세요? 저는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온 작가인데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빛님이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맞으시죠?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유는 이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연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문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혹시 문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보낸 사연들이 너무 걱정돼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유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도 함께 왔어요. 하윤이 이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고 오래 환기하지 않은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윤과 이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자는 그들 맞은편 바닥에 앉았습니다. 별빛이 본명은 아니죠? 하윤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우예요. 지우 씨, 혹시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우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예요.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어요. 집에 있는데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죠.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문고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지만요.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 불렀어요. 첫 번째는 문고리 소리 때문에, 2번째는 창문 손자국 때문에. 근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아무 증거도 없었어요. CCTV도 없고 지문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냥 혼자 사는 여자가 예민해진 거라고만 했어요. 지우는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또 신고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할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다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했고요. 하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네. 누군가는 들어줄 것 같았어요. 설령 방송에 나가지 않더라도 누군가 읽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진짜로 누군가 있었어요. 문 앞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몇 시간 동안 계속 거기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숨도 못 쉬고 있었고요. 하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위험할 수 있어요. 다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누군가 저를 스토킹하고 있다면 경찰이 온다는 걸 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지우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우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에 갇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믿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하윤과 이연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방송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우는 분명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위협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서희가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 씨, 원고는? 하윤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올릴게요. 토요일인데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빨리 부탁해요. 서희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윤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빈 원고 파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윤은 별빛의 사연을 다시 읽었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 같지 않아요. 누군가가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이제 이 문장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지우라는 실제 인물의 두려움이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습니다. 하윤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은 방송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에게 보낼 메시지였습니다.
지우 씨, 오늘 만나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연락할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하유는 다시 원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연을 방송용으로 각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우의 두려움을 청취율을 위한 소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유는 원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희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언니, 죄송한데 이번 주 별빛 사연은 빼야 할 것 같아요. 잠시 후 서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왜요? 반응 제일 좋은 소재잖아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다른 사연으로 대체할게요. 하윤 씨, 지금 장난해요? 토요일인데 갑자기 메인 소재를 빼자고요? 하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이건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서희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이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서희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앉아요. 하윤은 서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희는 하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 씨가 직접 그 청취자를 만나고 온 거 알아요. 하윤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누가 봤어요? 이연 씨랑 같이 나가는 거. 하윤 씨, 이거 선 넘은 거 알죠?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예요? 우리는 방송국이에요. 사연을 받아서 방송하는 게 우리 역할이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서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은 이미 2번이나 갔었어요. 증거가 없다고 했대요. 그럼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희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하윤 씨, 나도 이해해요. 작가로 일하다 보면 청취자한테 감정이입되는 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사연에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매주 수십 개의 사연이 와요. 다 힘든 사람들이고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찾아갈 건가요? 서희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연은 달라요. 이건 정말로 위험 신호예요. 하윤 씨 판단이에요.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한참을 하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방송, 별빛 사연 그대로 써요. 아니면 하윤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빠지든지. 하윤은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윤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 것 같아요. 하윤은 그 메시지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원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희가 원하는 방송용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조정실에서 서희의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서희는 능숙하게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고
준비된 사연들을 차례로 읽어나갔습니다. 하윤이 쓴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서희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별빛의 사연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지우를 만난 이상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방송이 끝나고 서희는 하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퇴근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하윤과 이연만 남았습니다. 이연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윤은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 씨, 오늘 밤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조용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청취자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 별빛 사연이 나오지 않았냐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우의 고통에 공감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야기로 소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작가로서 그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이연 씨, 저 이 일 그만둘 것 같아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우 씨 일이 정리되고 나면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끝까지요. 그 말에 하윤은 처음으로 그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윤은 지우와 매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지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 지 1년 정도 되었다는 것, 작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것, 원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만나기 힘들다는 것. 하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작가로 일하게 된 계기, 방송이 주는 의미, 그리고 최근 느끼는 혼란에 대해서. 지우는 하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윤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불안해져서요. 하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갈게요. 토요일 오후 하윤은 다시 서교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이연은 주말 근무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3호 문을 두드리자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지난주보다 밝았습니다. 커튼이 조금 걷혀 있었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도 전보다 신선했습니다. 창문 열었어요? 네. 하윤 씨가 오신다고 해서 환기도 하고요. 커튼도 조금 열어봤어요. 지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윤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음식, 최근 본 드라마, 별빛의 사연이나 방송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 씨,
저 때문에 방송국에서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제가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어요. 하윤은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로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새 위로가 아니라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걸로 청취율을 올리고 지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위로는 방송 너머에 있다는 걸요. 지우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윤 씨, 사실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견딜만해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윤 씨가 계속 연락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매일 아침 메시지 오는 거 기다렸어요. 하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위로였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하윤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밤에 혹시 무서우면 언제든 전화해요. 고마워요, 하윤 씨. 진짜로요. 지우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 씨,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윤은 돌아서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 선 지우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월요일 아침 하윤은 방송국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고민 끝에 쓴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국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방송국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윤은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국장은 사직서를 펼쳐보고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송 PD한테 들었어요. 청취자 직접 찾아간 일, 그리고 서희 작가랑 있었던 일도요.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윤 작가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장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어요. 방송이 숫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진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 하윤 작가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도 제가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국장은 사직서를 하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하윤은 놀라서 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하윤 작가가 적임자예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청취자를 찾아가고 손 내밀고. 그게 진짜 라디오 아닐까요? 하윤은 사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방송국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이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새 프로그램 제안받았어요. 받아들일 거예요?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그날 저녁 하윤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 씨, 혹시 같이 저녁 먹을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맛있는 거 사들고요. 두 사람은 지우의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하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새로운 프로그램 해볼까 해요. 진짜로 사람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다. 하윤 씨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지우 씨도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만들어가요. 진짜 위로가 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을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이제는 숨어만 있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작은 모임, 직접 만나는 자리, 진짜 대화. 마이크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공간. 그리고 하윤은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얼굴을 갖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때로는 직접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위로라는 것을. 밤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차가웠지만 하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새 프로그램 목소리를 찾아서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카페, 공원, 작은 모임 공간에서 녹음했습니다. 청취자를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청취율은 이전 프로그램보다 낮았지만 댓글과 사연의 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자신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은 여전히 음향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휴대용 녹음 장비를 들고 하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만 출연했지만 점차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만 극복해가는 과정,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 지우는 더 이상 별빛이 아니었습니다.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촬영을 마치고 하윤과 지우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건너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윤 언니 고마워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은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방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문 열 용기도 못 냈을 거고요. 하윤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옆에 있어준다는 게 제일 큰 거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하윤은 서희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별이 빛나는 밤을 진행하고 있었고 하윤은 새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 서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윤은 멈춰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새 프로그램 잘 되고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유는 놀랐습니다. 서희가 먼저 사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언니 입장에서는 제가 선을 넘은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너는 옳은 일을 한 거더라고. 나는 그냥 안전한 길만 가려고 했던 거고. 서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요즘 청취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원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언니는 목소리가 좋잖아요. 진심만 담으면 돼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해. 저도 미안했어요. 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는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유는 작은 카페에서 녹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녹음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8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던 대학생,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직장인, 그리고 지우.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유는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누는 시간이요. 대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듣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직장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회사에서 말 못하고 참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방 밖으로 나올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앉아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다 하윤 언니 덕분이에요. 지우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제 문을 두드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하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카페에는 하윤과 이연만 남았습니다. 이연은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녹음 정말 좋았어요.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연 씨. 처음부터 같이 해줘서 저도 배웠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하유는 방송국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라디오 작가로 일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정작 사람은 보지 못했던 시간, 청취율이라는 숫자에 갇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잊고 있던 시간, 그리고 별빛이라는 닉네임으로 도착한 짧은 사연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유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 씨, 고마워요. 저를 바꿔줘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언니야말로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 하유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빛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해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유는 마이크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찾아서 정하윤입니다. 새해 첫 방송으로 여러분께 약속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아니라 밖에서, 마이크 너머가 아니라 마주보며,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겠습니다. 하유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기억해 주세요. 여기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송이 끝나고 하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해의 햇살이 방송국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언니, 방송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도 같이 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팀이잖아요. 하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팀이죠. 그날 저녁 하유는 다시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 이현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몇몇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겨울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고민들, 웃음들. 하지만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각색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유는 그 순간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목소리는 얼굴을 갖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지만 때로는 직접 만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 위로는 방송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 강 건너 불빛들이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마치 수많은 별빛처럼. 하유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빛입니다. 작지만 빛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모여 더 큰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